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가 오늘 오후 협상을 재개합니다. 여야는 쟁점 예산뿐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전 청와대 행정관,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넘겼고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접점을 찾겠다는 게 여야 목표인데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2+2 협의체 가동해서 어떻게 좀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좁힐 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예산이라고 해봐도 네. 그 1960년 헌정사 이후로 지금까지 준예산 해본 적이 없고 또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지킨 건 단 2번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 최대로 한 9일씩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이 통과된 게 이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준예산까지는 안 가고 일단은 통과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준예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네. 것이죠. 준예산과 관련돼서는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좀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사실 야당을 겁박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처리 기한만 빨리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당입니다. 예결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네.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돼서는 또 운영위에도 참여를 않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려면 조세 관련된 법률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관련된 상임위 심사도 지금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시한만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준예산까지 가서는 안 되는 네. 거고요. 여야가 우리 한국 축구처럼 16강에 갔던 축구처럼 기적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축구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준예산까지는 안 간다고 저 보는 게 예. 주로 야당이 실익이 없다. 어차피 야당이 국민들한테 크게 동의를 못 받을 것이다. 준예산까지 간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야당이 윤석열 새 정부 예산을 전부 막고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표 예산 대표적으로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5천억 증액했지 예.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도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6조를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준예산으로 가면 그런 공약들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던 부분 전혀 지켜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지금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당 출신이지만 야당 보고 정치 현안하고 예산을 분리해라. 예산은 지금 예산을 볼모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방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적인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이상민 회의만 보고를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9일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예산은 발목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지역구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소소위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당이 준예산을 갈 수 없는 데는 야당의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야가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 부분까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산안과 다른 사안들을 연계하면서 이렇게 실타래가 계속 꼬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원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시설 개선 사업,
시설 개선을 예산안으로 하는 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이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지켜주면서 그 예산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예산과 대통령 이전과 관련돼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마저도 거의 5천억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요. 합참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한 5천억 이상이 되는데 그런 비용을 지금의 민생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데 쓰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예산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국회가 있는 한 꼭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합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크게 여야가 계속 싸우지 않고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일획 한 점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협상은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여당이 빨리 거둬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예산 정국에 관련된 문제는 정쟁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돈을 먼저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이 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야당의 주장을 그 여당에서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엉터리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차피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인사까지도 심지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부분까지 해서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 여당이 국정조사를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세를 정의당까지 합세해서 이제 공세를 계속 했는데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으니까 이제는 이상민 장관 회의만 탄핵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지금 45일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이상민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해임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자는 말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라든지 탄핵안이라는 건 결국은 야당이 어떤 무슨 순수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인 의도밖에 없는 거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선을 넓혀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박지원 전 청와대 당시 수석이었나요? 비서실장을 하시기 전인데 한빛은행 관련된 청문회가 국정조사가 열렸었는데 그때 박지원 전 실장의 연루가 좀 돼 있었죠. 그때 현직 신분을 떼고 국정조사를 임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받을 때 현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현직으로서의 이 권한들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기 위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간 다음에 그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공직에 복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게 되면 현재 국조 대상 기관인 행안부, 경찰청, 소방과 관련된 주요 인사의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분이 그대로 현직에 있게 되면 국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든가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면 이상민 장관이 자연인 신분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떳떳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복직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기가 꼭 현직에 있어야만 이번에 국정조사에
가장 최종 목표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본인이 꼭 있어야만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예. 국민과 유가족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국정조사의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국정조사를 제대로 받으려면 현직 신분을 떼고 받아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말이죠.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편인데 이상민 장관 좋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는 국정조사를 안 받으니까 그때는 경찰 지금 특수본이 한창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안 받으니까 네. 국정조사를 안 받는다고 야당은 또 계속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국정조사를 그것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그럼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이튿날부터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해임을 해야 된다. 심지어 파면해야 된다. 그 이야기 나오면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야당의 논리대로 해서 계속 간다고 하면 그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수순은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야당 측에서는 야당의 당대표를 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를 옹립을 해놓고 나니까 그 방탄을 위해서 논리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를 그러면 그다음 그 목표를 타겟으로 삼을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타겟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 아닙니다. 아니 여기 먼저 조사해가지고 먼저 구속시킨 다음에 다음 위로 타겟을 가고 그럴 목적으로 그 전국을 운영하셔서 그렇게 전국을 계속 좀 운영하고 계셔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이상민 장관을 계속 저렇게 방탄을 하시게 되면 이상민 장관 구하기에만 열중하시게 되면 민심의 강과 민심과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과 관련돼서는 이상민 장관 구하기 때문에 5년 내내 이 정부의 5년 내내 아마 민심과 괴리가 더 깊어질 것이다. 정말 우려스럽고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소소위 심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600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이 올해도 소소위 심사에 또 맡겼습니다. 소소위. 구성원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뿐이고 국회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서 속기록도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짬짬이 쪽지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 소소위 심사 지역구 실세 의원들의 민원이 좀 상당수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국회가 그게 이제 관행이 돼 왔는데 관행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또 자기 욕심 챙기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정치 불신이 가중이 되고 국회도 이제 덩달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도 예외 없이 야당은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새 정부 첫 해에 일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일을 하도록 해주는 부분들은 완전히 외면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볼모로 해서 또 법안을 볼모로 해서 또 이상민 장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인사까지 해서 새 정부가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경찰국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주겠다, 운영비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야당의 대표가 이야기했던 공약을 했던 예산들은 늘리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을 놔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야당이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소소위라는 그렇게 속기록도 남지 않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현안들 그 예산들이 지금
로비로 지금 증액되고 있는 예산들이 34조가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야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앞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내일이 취임 100일째를 맞습니다. 윤재관 부의장께서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국민들 평가가 중요하시겠죠.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극과 극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지 성향별로 정당의 지지 성향 그리고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정치가 부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대화와 타협이 없이 강대강의 구도로 계속 여당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의 번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한계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시험대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이 획기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파고를 헤쳐나갈 것이냐. 그 과정 속에서 또 당내의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의 접점을 늘려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냐. 그런 싸움의 동력을 함께 계속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시험대에 계속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100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 이 엄중한 시국,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00일에 야당 대표의 100일보다는 야당 대표, 야당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꼭 해결해야 될 지금의 민생의 현안, 국정조사 그리고 아주 침체 일로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계속적인 이어지고 있는 외교적인 이 마찰, 분쟁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우리는 관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법적 문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당과의 좀 분리를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당력의 상당 부분을 이 문제에 동원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100일을 맞고 있고 연말 연초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100일이 아니고 꼭 100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예. 하루하루 우리가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진정 100일밖에 안 됐는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지 스스로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이다. 1000일처럼 느껴진다.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국민들 많은 분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과의 그 당의 역량과의 분리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용, 정진상 이 두 분과 관련돼 있는 이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대응에 있어서 당력이 어느 정도 집중된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의 편파 수사, 이 조작 수사와 관련돼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 그 나머지 측근 두 분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함께 존재하는 민주당장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함께 포용해가면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될 것이다.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좀 밝힐까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0일, 내일이면 100일이라고 예. 하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100일을 가장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주 리얼미터, 한국 갤럽 조사였다고 예. 보는데 그 한국 갤럽 조사에서 두 달이면 거의 6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한 100일 그걸 빼고 두 달 만에 민주당,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을 해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은 3%가 오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대별해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시사점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 부분은 네. 현재 야당 스스로 이재명 당대표를 77.7%라는 그런 압도적인 그걸로 해서 당대표로 만들면서 네. 야당 스스로가 지금 이제 짐을 지고 떠안고 가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부분을 맨 처음에 제기했던 분이 이낙연 전 당대표십니다. 민주당 대표인데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장동 의혹 부분, 이 대장동의 이 복마전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몸통이라는 인적, 물적인 증거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느냐. 예.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방탄의 100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참 신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꼭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제가 당인이기 때문에 두둔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몸통이 다 드러났다, 뭐 정황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보고 계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수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가능성에 표현하는 이유는 그게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헌법 정신 계속 얘기하십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고 여당에서도 많이 얘기하십니다만 헌법 정신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수사가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진술,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다 드러난 것처럼 저렇게 표현을 계속 매주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운영 원리를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 만찬 이전에 윤핵관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모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공식 지도부 위에 비선 윤핵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은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측근 비주류 뭐 이렇게 있는 것인데 지금 곧 이제 2월 말 3월 초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비대위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기구니까 네. 그 한시적으로 이제 3월이면 그 이제 끝나게 돼 있어서 2월 말 3월 초 같으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들이 나름대로 뭉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다 보니까 그 주류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대통령의 측근들이고 대통령과 같이 또 선거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재결합하는 또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뭐 정상적인 정당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봐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예. 예. 이런 말씀 주셨고 윤 부의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자연스러운 예. 모습이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저에 입주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상 집들이 하시는 건데 집들이 할 경우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러면 야당의 지도부도 초청하고 그리고 야당의 지도부가 야당을 초청하는 게 부담스럽다 한다면 국회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여야가 함께 집들이를 해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관저가 있으니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합심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이겠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불러다가 그것도 부부 동반을 먼저 불러다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 비대위를 부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내 서열이 윤핵관이 제일 먼저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고 어떤 경우든 정치는 윤핵관부터 제일 먼저 챙기는 정치하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윤핵관의 대통령, 국민의힘의 대통령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특히 윤핵관 네 분 이번에 국정조사와 관련된 표결에 있어서 단 한 분도 찬성표를 던지신 분이 없습니다. 불참하거나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분들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치겠습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아니었나 싶고요. 관저 정치를 하는 것, 당연히 하시면서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관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당무에 불개입하겠다는 그동안의 얘기와 달리 전당대회에 윤심이 분명하게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관저 만찬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저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관저 정치에서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대통령 관저 정치 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저를 오픈하고 난 이후에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이제 안 부르고 야당 대표가 내일이면 100일이라고 하니까 안 부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의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야당 대표는 지금 안 부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관저에서 따로 대통령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에서 인적인 물적인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분당이라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아니면 전직 장관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면서 관저 정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당 대표를 못 부르는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핵관만의 대통령, 국민의힘만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 관저 정치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사우디의 빈살만까지 불러서 40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40조 원이나 되는 사업 MOU도 했고 이런 형태로 해서 관저 정치를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곤 전 청와대 행정관,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